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권혁중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 증권사이죠. 미래에셋 대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취업 엑스파일 권혁중입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증권사 하면 어떤 기업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이 취준생 분들께서 준비하고 있는 바로 미래에셋 대우와 한국투자증권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미래에셋 대우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 기업을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고 알게 된다면 아마 다른 증권사, 특히 오늘 방송에서 얘기해야 할 어떤 증권업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신다면 다른 증권사도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증권사이기 때문에 두 곳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래에셋 대우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미래에셋 대우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자, 미래에셋 대우 기업 분석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은요 나오죠. 미래에셋 대우 주식회사, 이게 바로 기업명이고요. 본사 위치는 을지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이사는 두 분이 계시는데 최현만 수석 부회장과 바로 조은기 사장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알아볼 거는 최현만 수석 부회장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입지적인 인물이세요, 사실. 그리고 바로 이분을 알아야 미래에셋 대우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알아볼 텐데, 먼저 알아보기에 앞서서 업종은 금융투자업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증권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업종은요 금융투자업이다. 이게 이제는 말 그대로 FM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임직원 수 한 4,600명. 그 다음에 뭐 해외 지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잠깐 우리 최현만 수석 부회장,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최현만 수석 부회장인데, 제가 왜 자꾸 이제는 CEO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냐면,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지금의 이제 그 굴지의 이제 언론사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실무 면접 끝나고요, 그 언론사의 이제 기획으로서 면접을 보러 갔었어요. 이제 그때 임원 면접이었습니다. 임원 면접인데 기업 분석 하고 가잖아요, 다들. 그래서 저도 기업 분석을 다 했는데 CEO랑 같이 탔어요, 제가. 네, 저도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고민을 했냐면, 야, 내가 여기서 지금 내가 이제 CEO 면접이니까 임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아는 체를 할까 말까, 정말 그 짧은 순간이지만, 엘리베이터를 같은 순간이지만은 엄청나게 고민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체를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랬더니 현재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겠죠. 그때 만약에 제가 아는 체를 해서 CEO가 인사를 나눴다면 또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네, 그렇죠. 지금은 언론사 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CEO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다음에 CEO에 대해서 얼마나 그 경영 철학을 이해하고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여러분의 인생을 또 좌우할 수가 있어서 항상 우리는 들어갈 기업에 대한 CEO에 대한 그 철학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최현만 수석 부회장은요, 입지적인 인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한번 볼까요? 1989년도에 한신증권에 입사를 했습니다. 최현만 수석 부회장이 어느 정도로 일을 해왔냐면은 계속적으로 맡은 이후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죠. IPO도 하고요, 사실 증시상장도 하고요. 이러면서 성장한 기업이 바로 미래에셋, 대우도 있지만은 미래에셋 모든 금융 계열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현만 수석 부회장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번 잠깐 준비를 해봤고요. 자, 또 들어가 볼까요? 주주 구성 나옵니다. 주주 구성. 자, 보면은요, 미래에셋 캐피탈 주식회사 뭐 지분율 18%. 이해는 돼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같은 계열사니까 당연히 주주 갖고 있겠죠. 국민연금도 이해됩니다. 9%. 뭐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이제는 말 그대로 투자자로서 각 기업에 투자를 다 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이해되는데요. 웬 생뚱맞게 네이버? 네이버가 7%나 지주를 갖고 있어요. 주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생뚱맞지 않으세요? 무슨 네이버랑 무슨 관계길래 이렇게 많은, 적지도 않아요. 7%면 7% 지분율을 가지고 있을까? 그 이야기, 그 히스토리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미래에셋 대우에 대해서 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2017년 6월에 미래에셋 대우와 네이버는요, 서로 5천억 원씩 투자해서 상대방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이유는요, 뭐 말 그대로
서로 대한 어떤 투자, 근데 우호 관계, 같은 사업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 콜라보레이션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서로 이렇게 사준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17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어떤 의혹이 생겼냐면 야, 서로 이렇게 사줬잖아요. 서로 사줬으니까 혹시 지배력 강화, 각 두 오너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서로 사준 거 아니야? 라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그게 사실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기억도 미래에셋대우에서도 리스크 관리하느라고 그것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리스크 관리하느라고 최한만 수석 부회장이 굉장히 조금 노력을 한 어떤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8년 6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요. 국회에 제출한 2017년 국정감사 결과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오죠? 현행 공정거래법 해석으로는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자사주 맞교환 자체를 위법으로 모한다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끝난 상태예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아직도 써져 있는 대로 말 그대로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오너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의심의 눈초리는 아직도 그렇게 시선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결론적으로 이제는 그런 의혹은 해소가 됐다. 결론을 맺었다라고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왜 네이버가 미래에셋대우의 대표적인 어떤 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 히스토리까지도 알아봤는데요.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본다, 누군가가 이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정확하게 답변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쭉 넘어가 볼까요? 자, 기업 분석 들어갑니다. 기업 분석 보면요. 한눈에 보는 미래에셋대우라고 나오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미래에셋대우는 국내 1위 금융투자회사이다. 맞습니다. 국내 1위 금융투자회사 맞고요. 글로벌 비즈니스 영역의 사업 확장을 지속하고 추진하여 아시아 탑티어 투자은행으로서 도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이클래스, 그러니까 아시아의 하이클래스 은행을 위해서 투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탑티어 왜 그럴까 볼까요? 미래에셋대우를 한국의 골드만삭스로 만들겠다는 포부가 사실 오너에는 그 비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 골드만삭스는요. 자기 자본이 100조 원대입니다. 100조예요, 100조. 자, 그러면 같은 아시아권의 대표적인 증권사입니다. 노무라 증권 있죠? 노무라 증권도요. 자기 자본이 28조입니다. 그러면 미래에셋대우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좀 이따가 이제 다음 차트에 보여드릴 텐데 사실 8조 원밖에 안 됩니다. 사실 물론 8조 원도 큰 돈이에요. 정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미래에셋대우의 자기 자본 8조 굉장히 큰 건데 사실 글로벌 업체와 비교를 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년까지 자기 자본을 10조 원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취준생 분들이라면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총자산은 90조입니다. 총자산 90조고요. 자기 자본이 7.8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는 18년도 한 3월에 말 그대로 17년도를 보고 분석한 겁니다. 보고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7조로 돼 있고요. 18년 3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기 자본이 8조로 늘어났다. 이 부분 체크 꼭 필요해 보겠습니다. 자, 고객 예탁 자산 245조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조금 또 지도를 한번 가볼까요? 한번 저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쭉 가보니까 글로벌 네트워크 돼 있고요. 국내 지점 162, 그다음에 해외 사무소 3개, 해외 현지 법인이 12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도 이렇게 보시죠. 뭐 런던 현지 법인, 뭐 북경 사무소 있고요. 몽골 현지 법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숫자는 그냥 뭐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뭐 아시아 쪽에 역시나 좀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해외 진출 현황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미래에셋대우는 미국, 그렇죠? 홍콩, 영국, 브라질. 그러니까 일단 증권회사가 미국이랑 영국 진출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 야망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금융업의 핵심은요, 바로 미국과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에 진출돼 있다. 그만큼 이제 글로벌에 대한 어떤 야망이 크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브라질 등 세계 10개국에 진출해서 뭐 BI든지 트라이든지 BI, PBS, 그다음에 WM 등 여러 가지 그 사업 포트폴리오죠. 뭐 투자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본으로 해서 투자하는 PI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뭐 자산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볼까요? 자, 미국 나오죠. 뉴욕, 그렇죠. 뉴욕에 들어가야 되겠죠. 뉴욕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 지주 회사 있고 브라질 나 있고 영국, 그렇죠. 영국 들어가야 되겠죠. 영국에는 BI 부분이네요. 트레이딩 비즈니스 수행 중에 있고요. 인도도 있고 뭐 몽골도 있고 싱가포르 이렇게 있고요. 자, 요거 아까 다시 나오죠? 해외 법인 12개, 해외 사무소 3개라는 부분, 요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글로벌은 이렇게 미래에셋대우가 진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주요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 이거는요, 꼭 미래에셋대우뿐만 아니라 일반 증권회사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주요 사업 포트폴리오겠죠. 자, 당사는 그렇죠. 미래에셋대우겠죠. 금융투자자업소, 금융투자업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투자 매매업, 투자 중개업, 투자자 자문업, 그다음 투자 일임업, 신탁업 그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 매매업이 있잖아요. 이거는요. 자기의 계산으로 저기 나옵니다. 자기의 계산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자기의 계산으로. 그다음에 금융투자 상품의 매도 매수, 증권의 발행, 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투자 중개업이 있죠. 이건 뭐예요? 타인의 계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중개업은 뭐예요? 중개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계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매도 매수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인수에 대한 청약을 권유하고 뭐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 이렇게 먼저 투자 매매업과 투자 중개업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투자 자문업이 있겠죠. 자문해줘야죠. 이젠 전문가로서 내가 트레이딩이었어. 그다음에 리테일 영업하는 사람으로서 실제 투자자에게 개인이라든지 기업 투자자에게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자문해줄 수 있는 역할. 또 투자 일임업이 있겠죠. 이걸 일임을 받는 거예요. 그냥 권한을 받습니다. 아, 네가 다 해. 네가 좀 다 알아서 해줘. 그 일임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취득이라든지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겠죠. 자, 신탁업.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섯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다. 이거 모르시면 안 되겠죠. 왜?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볼까요? 미래에셋대우 한번 실적 보겠습니다. 굉장히 보시면요. 16년에서 17년도로 뭐예요? 거의 뭐 기울기의 그래프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는 거 딱 봐도 나오시죠? 왜냐하면 영업 굉장히 잘했습니다. 17년도에. 그래서 굉장히 잘해갔고요.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특히 무엇보다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사실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기울기 이 정도 봐도 굉장히 미래에셋대우가 굉장히 성장하는 회사구나. 그다음에 내가 이 회사랑 꼭 같이 하고 싶다라는 어떤 의지가 드는 그래프예요. 사실 뭐든지 아마 여러분 그 경영학과 출신도 많을 거고 경제학과 출신 많을 텐데 항상 뭐예요? 그래프가 이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죠. 그렇죠? 참 그래프가 이쁜 그래프죠. 우상하고 있는 거. 우리 인생도 어떻게 되겠어요? 저런 그래프처럼 우상향 되는 그래프.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실적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최현만 수석 부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왜 그러냐면 이거 아셔야 되거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 다음에 미래에셋대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한번 볼까요? 첫 번째, for the client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클라이언트는 우리 핵심이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중요한 것만 잘 체크해드렸습니다.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는 회사구나. 요거 포인트 짚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연금 비즈니스 확대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조금 짚어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죠. 연금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고 자산 배분 투자를 통해서 그러죠. 글로벌 자산 배분을 투자해서 투자하고 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도전할 수 있는 장. 이게 뭐겠어요? 대표적인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뭐예요? 그렇죠. 벤처 투자. 그렇죠. 우리가 펀드를 만들어서 창업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벤처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뭐 한다? 투자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래에셋대우는요, 많은 그 기업 금융도 하고 있지만 그 기업 금융 안에서도 이런 벤처 투자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볼까요? 사회공헌 활동도 더 확대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뭐 특히 제가 뭐 말씀드리자면 돈을 만드는 회사. 그렇죠? 돈을 뭐 은행이든 간에 보험회사든 간에 일단 무조건
돈을 만지는 회사는요, 사회공헌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생각들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게 사회공헌이에요. 돈을 만지는 회사라면 더더욱 특히 세간의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요. 무엇보다 사회에 대해서 어떤 공헌하지 않는다면 사실 사회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관에서도 그렇게 그 회사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 돈을 만지는 회사다 보니까 더욱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해지하기 위해서 사실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뭐 사랑합니다 나오죠? 미래에서 1% 희망 나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공헌도 실제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 또 한 가지 여기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고 있는 1사1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그래서요, 실제 385개의 학교와 결연을 맺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실 그 금융기업과 뭐 초등학교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어떤 학교와의 어떤 매칭 부분, 이런 부분은요 사실 굉장히 오래됐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도 재무에 대한, 그러니까 금융에 대한 지식, 우리가 그걸 이제 금융 지식이라 그러는데 아이들도 금융 지식을 알아야지만 실제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많은 어떤 자기의 자립을 이제는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가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1사와 1교,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와 하나의 어떤 학교와 매칭이 돼서 실제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근데 미래에셋대우가 여기 써져 있죠. 2회 연속 금융감독원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잘했냐, 지속적으로 잘 활동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겠고요. 자, 그래서 이해관계자 여러분 많은 사랑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우선 최연만 수석부회장의 친필로 사인을 딱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해왔고요. 이렇게 중심을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영철학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사의 경영철학입니다. 자, 보면은요,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인재를 중시하자 경영 이념입니다. 금융업, 특히 그 주주를 상대하는 아니면은 뭐 주식회사 아니면은 투자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인재예요, 인재.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에 대한 어떤 투자를 굉장히 많은 회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재산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거는 왜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투자 자문을 해줘야 되겠죠. 사람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가 바로 사실 그 금융업 중에서도 주식 그 말 그대로 투자 금융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많은 그 이런 어떤 투자 회사들이 뭘 하고 있냐면 대학생들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우리가 이번에 다뤄야 될 한국투자금융도 있고요. 사실 또 오늘 다루는 미래에셋 대우도 있고, 사실 그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경영 이념의 인재를 중시하자. 바로 여러분도 대표적인 인재이십니다. 자, 비전, 이머징 마켓의 전문성을 가진 글로벌 금융 투자로서 고객의 성공적 자산 운영과 평안한 노후를 위해 기여한다. 뭐 거대한 무슨 담론이에요. 뭐 말 그대로 그저 평안한 노후에서 기여한다. 예, 이건 뭐 좋은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죠. 뭐 그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뭐 다가온 건 없어요. 하지만 요거는 조금 다가옵니다. 핵심 가치 4가지는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객 우선 경영 있겠죠. 투자 전문 그룹 있겠죠. 상호 신뢰와 뭐 존중 있겠죠. 사회적 책임 있겠죠. 뭐 당연하겠죠. 뭐 증권업을 다루는 회사라면 증권회사라면 당연히 뭐 이런 거는 4가지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가끔 가다가 그 회사의 어떤 경영 철학이라든지 가치를 전혀 생각 안 하고 오시다가 된통 당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예의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이 정도는요, 그 기업의 면접을 보기 위한 또는 어떤 그 실무 면접을 보기 위한 기본적인 예의니까 이 정도는 조금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이걸 한번 보라고 말씀드렸고, 자, 드디어 이제 기출 문제 나왔습니다. 자, 기출 문제 들어갈게요. 자, 왜 은행이 아닌 증권사를 선택했나요? 만약에 여러분 이제 면접장에 딱 가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 면접을 보시는 질문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원이, 야, 왜 은행이 아니라 증권사를 선택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죠. 이거는요, 뭐 단골 질문입니다. 사실 단골 질문. 왜 그러냐면 그 실제 그 이슈를 보면은요, 사실 그 스케줄이 나오죠. 우리 많이들 하시죠. 이제는 금융 스케줄이 나오면 항상 뭐냐면 뭐 은행 단 다음에 이제는 말이에요, 증권회사의 어떤 면접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흐름을 훑어보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둘 다 붙는 경우 케이스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항상
뭐요? 은행으로 가시는 케이스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회사에서 어떤 인재를 뽑으려 하냐면 확실하게 어떤 증권업에 대한 비전이 있는가 이런 것을 뽑기 위해서 사실 물어보죠. 단골이죠, 단골 질문. 그래서 제가 좀 비교를 해봤어요. 사실 은행업과 그러면은 증권업의 그 차이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만의 어떤 해석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말해보라 이런 생각으로 한번 비교 분석을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초봉 기준으로 보면은요. 은행업은 뭐 4천만 원 내외, 그죠? 증권업도 4천만 원 내외 거의 비슷해요. 초봉은. 그런데 뭐냐면 성과급이 좀 다르죠. 확실히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기업, 개인 이렇게 그 영업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성과급이 약간 차이가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더 높죠. 이런 부분 좀 볼 필요가 있겠고 업무 강도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업무 강도 물어보면 교수님 당연히 증권회사가 업무 강도가 많지 않을까라고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 은행 안 들어와서 그러죠. 은행업 그러니까 잔업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과 딱 끝나고요. 공식적인 일과 딱 끝나고 뭐 하냐면 이거 맞춰봐야 되거든요. 또 그래서 굉장히 그 뭐랄까요? 잔업량이 좀 많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보면은 은행업은 이제 업무 강도가 좀 높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죠. 오히려 증권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아침이 좀 빡세죠. 새벽이 좀 빡세고 오히려 뭐예요? 즉시 폐장하고 나서는 실제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다음 내일을 위해서 조금 뭐랄까 자기 관리를 좀 하신 분들 아니면은 또 말 그대로 회사 끝나고 내가 투자하는 어떤 그 회사에 대해서 기업 탐방을 간다든지 그래서 사실 그렇게 본다면 증권업의 업무 강도는 은행업과 비교해서는 좀 덜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볼 필요가 있겠고 스트레스 은행업이 좀 낮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증권회사는 영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무언의 약정계약이라고 제가 써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지금은 증권회사 이제 그런 건 없어졌죠. 약정계약이 없어졌는데 사실 암묵적으로 이제 약정계약 아닌 약정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량을 채워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영업 실적에 대한 압박이 상당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굳이 따지자면 차라리 은행이 물론 은행이 스트레스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괜히 또 방송 듣다가 또 은행은 편한가 보다 이런 좀 하실까 봐 그런데 두 기업을 굳이 업종을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쩜 비교하자면 자 그다음 복리후생 나오고요. 영업 스타일 나오죠. 영업 스타일 당연히 은행은 뭐예요? 은행은 단순하게 진연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정도라면 증권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 법인 찾아가서 투자 유치해야 되고 특히 여기가 중요합니다. 고객에게 투자 손실을 안기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죠. 투자 손실을 안기지 않는 상태에서 신규 영업을 또 따와야 돼.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힘들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평균 근속은 당연히 증권사보다는 은행업이 좀 더 길고 복리후생 당연히 증권사보다 은행이 좀 좁습니다. 왜냐하면 복리후생은 아시겠지만 기업의 규모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기업의 규모, 실제적으로 은행업이 사실 뭐 증권업보다는 더 크죠. 굳이 따져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리후생은 좀 높다는 거. 조직 문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안정적 보수적이고 증권회사는 당연히 영업을 중심이 하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활동적이고 성과 중심주의다. 요거 조금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요 데이터를 가지고요. 이제 여러분 이제 면접을 보실 때나 비슷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왔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다. 그죠? 나는 은행 쪽으로 안 갈 거다. 그죠? 나는 충분히 비교 알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스타일은 이렇게 공격적이고 성과 중심주의인 증권업과 맞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해서 안심을 좀 시켜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출문제 두 번째인데요. 자, 볼까요? BI가 어떤 직무를 하는 것인지 아느냐. 그렇죠. BI가 뭐예요? 모르시면 일 아는 거겠죠. 당연히 아실 거라 봅니다. 자, 주로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여해 투자 수익을 얻는다든지 주식이나 채권 등을 인수의 가치를 높인 후 대파나 차익을 남기는 것이 주 업무다. 그죠? 주식을 중개하는 것이 주 업무인 기존 증권사나 자 여기 나오죠. 예금을 받고 돈을 대출해주는 주 업통인 전통적인 어떤 상업은행 같은 거 일본의 시중은행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런 은행과 차이점이 있다는 거. 투자은행입니다. 투자은행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거에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업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업무 네 가지 나오는데 이건 암기예요. 암기. 사실 BI가 무슨 업무를 하느냐. 이거 나오면 이거 네 가지 말 못하면요. 솔직히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알고 계셔야죠. 당연히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래서 시간상 제가 말은 다 안 할 텐데 저기 앞에 보이시죠? 이 네 가지는 캡처 떠갖고 달달달 암기하십니다. 네 가지는 뭐 기본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so what? 왜 증권사들이 이 BI를 중요하게 보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취약한 수익 구조를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바꿔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현재 우리 증권사들의 수익 원천은요, 대부분 뭐가 나요? 브로커리지예요. 중개하면서 중개 수수료 나오거든요. 근데 BI는 뭐예요? 투자은행업을 하면서 뭐예요? 여러 가지 업무를 통해서 자기 자본을 통해서 투자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돈을 가지고 또한 남의 돈을 가지고 나에게 일임한 돈을 가지고 실제로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브로커지의 어떤 수익에서 탈출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BI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증권업들이 BI를 하죠. 굉장히 글로만삭스가 대표적인 BI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BI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가고 있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다시 말해서 증시가 화랑이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뭐겠어요? 수익이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수수료가 많아지니까. 증시가 반대로 침체되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줄면서 수익성이 그대로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리스크 해지라고 그러죠. 리스크 해지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BI에 끊임없이 진출하고 BI 시장을 더 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꾸준히 돈을 벌어들 수 있는 캐스카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더구나 주식 중개는 푼돈의 정도 수수료를 챙기는 데 반해서 BI는 뭐예요? 한 건으로 많게는 수십억, 수백억 원의 소득을 벌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요 포인트를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럼 뭐겠어요? 아까 이제는 내가 면접장 갔는데, 야, BI가 뭐야? 그러면 뭐 하겠어요? 업무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왜 증권업에서 BI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요? 말씀드렸죠? 이거를 이해하고 이제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증권업은요, 사실 여러분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여러분이 준비한 거에 120%는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알아야 될 것도 많고요. 특히 눈에 보이는 어떤 교과서적인 질문이 아니라 현재 왜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이제 히스토리라든지 항상 제가 강조드립니다.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왜 하는 거죠?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 이거에 대해서 자기의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답변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또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미래에셋 대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제가 강조드립니다. 항상 말이 중요하죠. 된다 하셔야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취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된다 3번 외치시면서 합격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